젠슨 황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온다고.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로 솟구쳤습니다. 8,500을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290포인트가 뛰었어요. 증권사 객장이고 주식 단톡방이고 전부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작 반도체 대장이라는 삼성전자는 5% 남짓, SK하이닉스는 2%도 안 올랐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LG전자가 하루 만에 29%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이버는 14% 뛰었고요. 반도체 황제가 온다는데 정작 반도체 회사는 구경만 하고 가전회사랑 포털이 폭등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일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풍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62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평생 직장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고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보태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묵직하게 들고 있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뉴스 앱을 켰는데 젠슨 황이 온다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AI 반도체 황제가 한국에 온다는데 이 양반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드디어 내 삼성전자 차례구나. 몇 년을 물려 있었는데 이제 좀 오르려나? 설레는 마음으로 장 열리자마자 증권 앱을 켰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고 그냥 멍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찔끔 빨간불인데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LG전자가 위로 쭉 상한가를 때려버린 거예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을 겁니다. 아니, 반도체 황제가 온다며? 근데 왜 가전회사가 올라? 내 삼성은 왜 가만히 있어? 이 한마디가 그날 수백만 개미들이 동시에 똑같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수만 보면 완벽한 잔치였어요. 코스피 8,476, 하루 상승폭 3.5%, 거래대금은 78조 원으로 이것도 사상 최고.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화려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8,47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날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210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린 종목은 688개였어요. 오른 놈보다 내린 놈이 3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코스닥은 아예 2.7%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수는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시장에 상장된 종목 10개 중 7개는 그날 빨갛게 오른 게 아니라 파랗게 죽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몇 종목이 지수를 통째로 들어올린 거예요. 흔히들 코스피 사상 최고라고 하면 내 주식도 다 같이 올랐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날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계좌는 오히려 파란불인 채로요. 아까 그 62 은퇴자처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날에도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날 하루가 아니라 1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였습니다. 보름 넘게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느냐? 개인이랑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받아낸 거예요. 외국인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데 축포는 국내에서 터지고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치 소식에 제일 신나서 사들인 건 우리인데 정작 큰 손들은 그 잔치상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파티가 가장 시끄러울 때 문 쪽으로 슬슬 걸어나가는 사람들. 그게 외국인이었어요. 왜 외국인은 이 좋은 잔치에 등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국 증시가 이미 너무 비싸졌다고 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기대감 하나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 여기서 차익을 챙기고 더 싼 다른 시장으로 갈아타는 거죠. 게다가 환율도 문제였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달러로 바꿨을 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사상 최고 잔치로 보이는 그 장면이 그들 눈엔 슬슬 짐 챙겨서 나갈 대로 보였던 겁니다.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정반대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삼성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하필 LG전자가 상한가를 친 걸까요? 이걸 알아야 이 잔치의 진짜 정체가 보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 들고 온 보따리는 우리가 알던 그 메모리 반도체 보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림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 거기에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붙인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 한국 메모리 회사가 돈을 번다. 이 공식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를 끌어올린 진짜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시장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주가에는 그 기대가 진작에 반영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온다고 해도 시장은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하고 크게 안 움직인 거예요. 호재가 더 이상 호재가 아니게 된 거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미 다 알려진 좋은 소식은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오른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시장이 진짜로 놀란 건 뭐였느냐? 엔비디아가 이번엔 반도체 너머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로봇, 가전, 자동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예요.
젠슨 황이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화면 속에만 갇혀있던 인공지능을 몸뚱이가 있는 물건,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나 가전제품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AI는 컴퓨터 안에 갇힌 똑똑한 비서였어요. 질문하면 답하고, 그림 그려달라면 그려주고, 근데 젠슨 황이 그리는 다음 그림은 그 AI가 몸을 갖는 겁니다. 공장에서 24시간 안 쉬고 일하는 로봇 팔, 운전대를 사람보다 잘 잡는 자율주행차, 집안일을 알아서 하는 가전. 이걸 만들려면 단순히 칩만 있어선 안 돼요. 그 칩을 넣을 몸을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소프트웨어 천재는 많아도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자동차를 수천만 대씩 굴려본 회사가 없어요. 근데 한국엔 있죠. LG가 가전을, 현대차가 자동차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부품을 삼성이 만듭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은 AI의 몸을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날 시장의 돈이 삼성을 지나쳐서 이쪽으로 우르르 몰린 겁니다. 그 예순들 은퇴자가 멍하니 바라보던 그 화면,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어요. 실제로 젠슨 황이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이 그림이 더 또렷해집니다. LG 구광모 회장하고는 이번이 첫 공식 회동이라고 해요. 그동안 한 번도 따로 안 만났던 사람을 굳이 이번에 만나는 거예요. 뭔가 새로 같이 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죠. 네이버 이해진 의장하고는 클라우드랑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까지 줄줄이 만납니다. 작년 10월에는 이 양반들이랑 서울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에서 같이 치맥을 했어요. 그래서 깐부 회동이라는 말까지 붙었죠. 깐부가 뭡니까? 어릴 때 구슬치기 하면서 내 거 없이 다 나눠 갔던 단짝 친구잖아요. 세계 최강 AI 기업 CEO가 한국 와서 치킨 뜯으면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랑 깐부를 먹은 겁니다. 그림만 보면 얼마나 훈훈해요.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우리랑 친구 먹고 같이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이버 얘기를 잠깐 더 짚고 갈게요. 네이버가 그날 14%나 뛴 건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니에요.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네이버가 한국에서 그걸 제일 크게 굴리는 회사거든요. 게다가 요즘 전 세계가 소버린 AI라는 걸 외칩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권 AI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데이터를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손으로 돌리는 AI를 갖자는 겁니다. 미국 회사 서버에 우리 국민 데이터를 다 맡기지 말자는 거죠.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주권 AI를 돌리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엔비디아 GPU입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그 독립에 쓸 연장은 엔비디아한테 사야 하는 묘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이게 진짜 깐부가 맞을까요? 간부라는 건 서로 대등해야 깐부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건 깐부가 아니라 그냥 갑을 관계죠.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치킨 먹는다고 그게 친구는 아니잖아요. 이걸 판단하려면 젠슨 황이 한국 오기 딱 며칠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 오기 직전에 젠슨 황은 대만에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대만에 매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매년 150조 원에서 225조 원이에요. 그리고 대만에 새 본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 규모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7,5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나라 살림에 쓰는 예산 전체가 약 670조 원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대만에 짓겠다는 프로젝트 하나가 한국 1년 예산의 11배입니다. 한국이 11년 동안 교육하고 국방하고 복지하는데 쓸 돈 전부를 엔비디아가 대만 한 곳에 받겠다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시죠? 그냥 큰 돈이 아니라 나라급 배팅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칩은 전부 대만 TSMC에서 만들기로 돼 있어요. 머리에 해당하는 두뇌 칩은 대만이 만들고 한국은 거기 붙는 메모리랑 그걸 담을 몸을 대는 거죠. 자, 이제 비교가 됩니까? 대만에는 본사를 짓고 매년 수백조를 투자하고 차세대 칩을 전부 거기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는요? 한국에는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 HBM 잘 사주겠다. 같이 협력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똑같이 젠슨 황이 방문하는데 대만은 물건을 직접 만드는 생산 기지가 되는 거고 한국은 물건을 사주고 부품을 대주는 자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에요. 한국은 엔비디아한테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부품 공급처이자 아주 큰 고객입니까? 깐부치킨에서 치킨은 같이 뜯었는데 정작 그 가게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같은 AI 호황을 누리는데도 대만 증시는 세계 5위까지 올라섰고 한국 증시는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잔치인데 대만이 훨씬 더 큰 고기를 뜯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이 엔비디아 GPU를 한 번에 26만 장 확보했어요. 정부랑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가 나눠서 사들인 겁니다. 이걸로 한국이 단숨에 GPU 보유량 세계 3위 국가가 됐다고 다들 박수를 쳤죠. AI 시대의 GPU는 쌀이고 석유다. 우리가 그걸 26만 장이나 쟁여놨다. 이렇게 해요. 근데 GPU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성능 한 장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26만 장이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10조 원어치를 엔비디아한테서 사들인 셈입니다. 중형차 26만 대를 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산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게 자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제일 큰 단골 호객님이라는 증거일까요? GPU 서버 한 대를 통째로 보면 더 살벌합니다. 엔비디아 최신 AI 서버 한 대 값이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어요. 서버 한 대가 강남 아파트 한 채인 겁니다. 그걸 수천 대, 수만 대 깔아야 AI를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사도 그걸 굴리는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게 아니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한테는 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GPU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건데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전부 이 쿠다에 익숙해져 있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집마다 콘센트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20V의 둥근 두 구멍,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이 딱 한 회사가 만든 콘센트에만 꽂히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회사가 아무리 좋은 가전을 만들어도 그 콘센트 규격을 안 따르면 아예 전기를 못 꽂아요. 엔비디아의 쿠다가 바로 그 콘센트입니다. 한국이 국산 AI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 세계 개발자들이 죄다 엔비디아 콘센트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 칩은 코드가 안 돌아가는 반도체, 그냥 비싼 고철이 되는 거예요. GPU는 26만 장 쌓아놨는데 그걸 켜고 끄는 열쇠는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종속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나오는 이유예요. 물건은 우리 창고에 있는데 시동키는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U를 많이 사면 살수록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집주인한테 더 깊이 매인 쇳방살이 신세가 되는 셈입니다. 자랑인 줄 알았던 그 26만 장이 사실은 우리 발목을 묶는 사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현장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국내의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국산 AI 칩이 나왔다는 소식에 한번 갈아타 보려고 했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칩 쓰면서 비싼 값 치르는 게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국산 칩에 자기가 몇 년 동안 짜놨던 프로그램을 올려보니까 하나도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엔비디아 쿠다에 맞춰서 짜여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코드를 다시 다 짜야 하는데 스타트업한테 그럴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결국 한숨 쉬면서 다시 비싼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락인, 자물쇠가 채워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한번 그 안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는 비용이 너무 커서 못 나오는 겁니다. 통신사 약정에 묶여서 비싼 줄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그 규모가 나라 전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한 번 뒤집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엔비디아한테 끌려다니는 호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왜 젠슨 황이 굳이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회장님들이랑 치킨을 뜯고 깐부를 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이 그냥 부품이나 되는 하청 공장이라면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이면 되잖아요. 굳이 직접 와서 그룹 총수 5명을 줄줄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젠슨 황이 오는 건 한국이 그냥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필요해서예요. 절실하게요. 그 필요의 정체가 뭐냐? 바로 HBM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 딱 붙일 고성능 메모리인 HBM이 없으면 그 비싼 칩은 그냥 속 빈 깡통이에요. 그런데 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2곳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쓰는 HBM의 70% 정도를 SK하이닉스 한 곳에서 가져가요.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내 AI 칩의 핵심 부품을 다른 나라 회사 딱 한 곳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감기만 걸려도 엔비디아는 몸살이 나는 구조입니다. 공장에 불이라도 나거나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엔비디아 전체가 멈춰요. 이게 젠슨 황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다급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빨리 끌어들여서 공급처를 둘로 만들어 놔야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번 달 6월부터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을 만드는 오늘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 1위였던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점유율 40%로 1등을 먹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젠슨 황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랑 로봇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누가 제일 잘 만드느냐, 바로 그 싸움이거든요. 그 핵심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가 자동차랑 로봇으로 AI 영토를 아무리 넓히고 싶어도 그 몸뚱이 안에 들어갈 기억 장치는 또 한국 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손에 쥔 진짜 협상 카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한국이라는 부품상 없이는 그 화려한 그림을 끝내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깐부 치킨에서 치킨 값을 누가 내든 그 치킨 레시피의 핵심 양념은 한국이 쥐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이 가진 이 카드가 영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198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일본이 80%를 쥐고 완전히 주름 잡고 있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한국은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때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들 한국이 일본을 절대 못 따라잡는다고 비웃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고요. 근데 삼성이 1983년에 이를 악물고 메모리에 뛰어들고 딱 10년 만인 1992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섭니다. 80%를 쥔 압도적인 선두를 10년 만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갑자기 한국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를 한국에 못 팔게 막아버렸어요. 그중 하나는 일본 의존도가 92%였습니다. 거의 전부를 일본 한 나라에 기대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다들 그랬어요. 한국 반도체 이제 다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를 악물고 국산화에 매달려서 그 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6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극복해냈어요. 이게 한국이 2번이나 보여준 패턴이에요. 외국 기술의 목줄을 잡혔다가 기어이 그걸 끊어내고 올라선 역사.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쿠다에 종속될 위기라는 말이 나와도 한국은 또 한 번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실제로 정부랑 기업들이 국산 AI 반도체랑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 GPU 26만 장을 확보한 거고요. 아까 종속의 증거처럼 보였던 그 26만 장이 사실은 자립을 위해 쟁여둔 실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숫자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족쇄도 되고 무기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젠슨 황이 와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찍은 게 깐부냐 흡수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둘 다예요. 한국이 엔비디아도 없으면 안 되는 깐부로 끝까지 남으면 이건 진짜 대박이고,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흔한 부품 공급처로 전락하면 이건 흡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딱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LG전자가 30% 오르고 삼성전자가 찔끔 오른 걸 보고 단순히 그럼 나도 LG 사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날의 진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이제 반도체 부품 공급처를 넘어서 로봇이랑 가전이랑 자동차까지 통째로 자기 AI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한국이 주연이 되느냐, 아니면 시키는 일만 하는 조연으로 남느냐가 앞으로 우리 노후 자산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그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였지만 종목 10개 중 7개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었고 외국인은 보름 넘게 팔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라는 말 한마디에 취해서 내 계좌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화면에 뜨는 지수 숫자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한국을 끝까지 동업자로 대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HBM이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지입니다. 그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화려한 잔치는 언제든 정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 황의 이번 방문, 한국한테 깐부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흡수의 시작이라고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경제는 결국 잔치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제가 또 밤새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